두 번째로는 북극 항로의 경제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극 항로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북극 항로는 이용했을 때 매우 경제적이다라는 측면입니다. 가성비가 높다라는 것이죠. 북극 항로는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와 북대서양,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입니다. 지금 현재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유일한 항로는 수에즈 항로입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것이죠. 동북아를 예를 들면 부산을 출발한 배가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양을 거쳐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유럽을 가게 되는데요. 이런 수에즈 운하 말고 북극 항로가 개설이 되게 되면 또 하나의 물류 루트, 운송 루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 생기는 운송 루트, 북극 항로가 기존의 수에즈 운하에 비해서 매우 경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지도로서 보겠습니다. 지도로서 보시는 것처럼 부산에서 로테르담, 유럽까지 가는 수에즈 운하는 약 2만 킬로 정도 됩니다. 운항 일수로는 24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부산에서 북극 항로를 통해서 로테르담으로 가는 경우에는 운항 일수가 14일 정도 걸립니다. 운송 거리는 약 12,000, 13,000 정도로 수에즈 운하에 비해서 8,000km 정도가 적습니다. 이 북극 항로와 수에즈 항로를 보게 되면 운항 거리는 약 30% 정도 차이가 나고요. 운송 시간은 10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시간이 절약이 되고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송료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북극 항로가 수에즈 운하에 대해서 가지는 장점은 안보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 문제,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간의 영토 문제, 이 동중국해, 남중국해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영토 문제들이 있습니다. 섬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관련 국가 간의 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이 수에즈 운하 쭉 내려가시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 말라카 해협이 이 소말리아 인근 인도양 다음으로 위험한 곳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해적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수에즈 운하를 가기 전에 이 소말리아 해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물에 대한 보험료가 비싸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료가 높게 책정이 되어 화물 운송료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북극 항로는 해적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많이 살지 않습니다. 영토 문제를 둘러싼 국가 간의 분쟁도 없습니다. 안보 문제가 그만큼 적습니다. 이러다 보니 다른 보험료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운송 시간이 단축이 되고 운송 거리가 짧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료라든가 안보 문제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 수준만 높아지면 북극 항로가 수에즈 항로보다 매우 안전한 항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운송 거리의 단축이나 운송 일수의 단축은 만약 유가가 더 높아지게 되면 운송료가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항해 일수가 증가하는 만큼 들어가는 기름이 많이 비싸집니다. 또한 러시아가 북극 항로를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통행료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이러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극 항로의 경제성이 더욱더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러한 북극 항로가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이냐, 또는 이 북극 항로와 가까운 이 환동의 지역의 발전에 북극 항로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이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극 항로가 활성화되게 되면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물류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수에즈 항로를 이용하는 물류를 북극 항로로 우리가 유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중일, 대만 등 이 동북아 지역은 지리적인 인접성, 지리적인 어떤 단축을 때문에 수에즈 운하보다 북극 항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수에즈 운하의 주요 허브항이 홍콩이나 싱가포르항입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를 출발해서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홍콩과 싱가포르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허브항으로서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북극 항로가 활성화되게 되면 북극 항로에 인접한 큰 항구가 허브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싱가포르, 홍콩항이 차지하는 그런 물류를 이 동북아의 새로운 북극 항로의 허브항이 물류를 유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북극 항로가 활성화되게 되면 기존의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이용하던 화물의 한 50에서 70%, 많게는 70%까지를 유치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환동의 항만이 북극 항로의 어떤 허브항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부산항이 그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북극 항로가 활성화되게 되면 전문가들은 연간 한 3천만 TU 정도의 화물 운송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5위인 우리나라 최고항인 부산항이 2012년 1,704만 톤입니다. 4만 TU입니다. 북극 항로와 비교했을 때 매우 많은 양이 신규 북극 항로의 운송량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산항이 기존의 싱가포르와 홍콩항 등의 허브 기능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 북극 항로가 활성화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극 항로 개설을 대비하여 북극항 인접한 지역의 항만들의 인프라 개발 수요가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북극 항로 개설을 대비하여 환동의 국제항들이 북극 항로의 정기 기항지로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적극적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을 비롯하여 속초, 동해, 울산, 포항, 여수, 서해안에 위치한 대산항까지 북극 항로의 기항지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북극 항로가 활성화되었을 때는 주로 석유, 가스라든가 석탄, 철광석 등 벌크 화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울산, 정유화학 단지인 울산이라든가 여수라든가 대산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북극 항로 운항을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뉴스에 나왔던 나진항을 출발한 러시아산 석탄이 포항으로 들어왔는데요. 포항도 마찬가지로 북극 지역에 인접한 석탄을 수입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환동해항을 비롯한 우리나라 국제항들이 이 지금 북극 항로 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북극해에 인접해 있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항이라든가 하바롭스크에 위치하는 소비에트 가방, 또 북극해에 인접한 샤베트항이라든가 이런 항만들이 지금 개설하고 인프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과 우리나라 환동해 지역 간의 교류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북극 항로 개설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 장밋빛 전망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고려하고 검토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생길 문제를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쉐빙선 부족의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유병이 많기 때문에 화물선이 가는 앞에 쉐빙선이 가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극 항로의 60% 이상, 북극해 60% 이상이 러시아 해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러시아 해역을 지나가는 러시아 쉐빙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쉐빙선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가 5대 쉐빙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2대는 수리 중이라 3대밖에 지금 운항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2013년에 그 710건의 그 통항 신청을 하고 러시아 측에서 그중에 629건을 허가를 했지만 실제 항해는 71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중에 그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컸던 문제는 쉐빙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측이 쉐빙선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획된 운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한국의 화물선이 가더라도 이 쉐빙선을 사전에 확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거리가 짧고 운송료가 낮더라도 북극 항로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통행료가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한때 TSR이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이죠. TSR이 그 유럽으로 물류 수출의 루트로서 각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화물들이 컨테이너선들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따라 유럽으로 운송이 되었습니다. 이용객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러시아가 철도 이용료를 높인 적이 있습니다. 매우 높였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비해서 TSR의 경제적 효용성이 낮아졌고 우리나라 물류도 줄었습니다.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북극 항로는 지금 현재 러시아 독점적입니다. 만약 지금 러시아가 인하한 북극 항로 통행료를 다시 인상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성이 낮아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이 북극 항로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한 러시아의 의지나 정책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북극 항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쉐빙선이 더 확보가 돼야 되고 현재 러시아는 쉐빙선을 더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그 쉐빙선 건조에 필요한 비용을 통행료 등으로 확보하고자 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또한 검토가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19개의 항만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항만의 규모가 굉장히 작고 계획으로서의 개발 계획은 있지만 실제 개발에 착수한 항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환적항으로서 또는 기상 변화에 따른 피항으로서 또는 선박 운항에 필요한 연료 보급을 위해서 해야 되는 기항지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데 있어 위험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우리가 검토가 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오염 문제입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북극 항로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개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북극 항로는 그동안 사람이 제대로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정해역입니다. 만약에 이 북극항, 유병들이 떠도는 북극항에 그 화물선이 그 고장으로 인해서 파손이 되게 된다면, 기름이 유출되게 된다면 이 청정 북극해가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한 한편으로 그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약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북극 항로에 대한 관심의 증가, 북극해가 왜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북극 항로와 관련되는 부분이 이 환동의 그 지역의 발전과 관련해서 그 얼마나 그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느냐, 또한 한편으로는 제약 요인이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북극 항로는 이제 출발입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요. 지역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환동의 지역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족한 강의지만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